자, 서울에 사는 36살 연구원 김민성 씨가 보내준 공모장입니다. 민성 씨가 대학교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해요. 네. 그때가 2006년 9월쯤입니다. 민성 씨가 듣던 여가생활과 문화라는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 수업에서 좀 특별한 조별 과제를 하게 됐대요. 발표 과제가 뭐냐면 네. 하루를 조원들과 알차게 보내고 그날 있었던 일을 발표하기. 심플하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네. 재밌는 내용이죠. 네네. 좀 특이한 걸 하기로 좀 결정을 했어요. 뭘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흉가 체험이었어요. 2006년 그 시절이니까 그쯤에서 많이들 하던 거였어요. 유명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장 핫한 곳이 경기도의 한 농장인 거예요. 있어. 민서 씨 일행은 그냥 마트에 가서 손전등 2개 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사서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네. 민석 씨는 흉가에 가는 그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좀 고요하게 암흑 같은 길을 달리는데 버스가 꼭 그 행선지 없는 유령 열차 같은 느낌이 좀 들더래요. 그래서 음산한 기운을 좀 뒤로하고 환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으로 가는 버스가 다 끊긴 상태예요. 어머. 그래서 어렵게 택시를 이제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농장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좀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서 쭉 들어가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그 밤늦은 시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길가에 계셨대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은 잘 됐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동안은 아무도 못 만났으니까 창문을 쓱 내리고 할아버지한테 어디 농장 아세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택시 안에 얼굴을 쓱 내밀더니 거기 왜 가는데? 아, 저희 그 대학교 쪽 왜 가느냐고? 왜 가느냐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흥분해서 이제 팀원들이 좀 진정을 시키고 겨우겨우 길을 물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딱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의심에 찬 눈초리로 그 택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낌이 너무 이상하면서 한기가 좀 느껴지면서 이걸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지금 다 같이 뭐 조별 과제를 해야 되니까 네. 택시를 타고 가긴 갔어요. 어두컴컴한 이제 산길을 올라가다가 민성 씨가 드디어 농장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아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라고 해서 택시에 다 내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짐 싸서 다 내렸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민성 씨 손을 탁 잡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해 하면서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찝찝한 그 기분 있잖아요. 택시 아저씨, 할아버지 그리고 이 올라오는 길. 그래도 조별 과제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택시가 이렇게 돌아나가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깜깜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구입한 그 손전등 있죠? 그걸 이제 2개를 사왔으니까 둘둘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산길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새로 산 그 손전등 하나 갑자기 이거 새로 산 거잖아요.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손전등 하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위험을 조금 직감한 건지 이 누나 2명이 막 울면서 못 올라가겠다. 무서워서. 난 못 간다.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민성 씨는 이제 난감한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내려와서 약간 가로등 있는 불빛 있는데 이 두 누나들을 좀 있으라 그러고 형이랑 둘이 올라갔다 오거든요. 왜 그러는 거야? 이제 형과 둘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형이 앞서서 가고 민성 씨는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길 옆에 무덤 2개가 보이는 거예요. 제일 싫어. 근데 무덤 사이로, 그 2개 사이로 뭐가 희미하게 뭔가 보이더래요. 하얀 안개처럼 희미한데 약간 둥근 형태가 무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성 씨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이렇게 봤대요. 근데 아직도 둥둥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혼자만 보잖아요. 형한테 형 저거 보여? 물어본 거야. 근데 형이 다행히 보여. 그래서 저게 그러면 말로만 듣던 도깨비불이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제에 올려야 되니까 내 사진을 이제 파파박 이렇게 눌러서 찍은 거예요. 근데 찍으면서 파파박 할 때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누나들이 막 울먹이면서 야 도대체 너네 언제 들어와? 언제 내려와? 여기 이상한 소리 나. 빨리 와.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빨리 와. 빨리 와. 무서워. 여기서 또 막 흥분을 하고 있으니까 또 민성 씨가 또 진정을 시키고 우리 거의 다 왔으니까 울지 말고 조금 기다려. 빨리 내려갈게. 그래서 좀 달래던데 그래도 이제 일단 가야 되니까 형이랑 같이 그리고 또 산길을 올라갔어요. 저벅저벅. 둘이서 걷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형이 앞에 가고 있었잖아요. 민성 씨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왜? 쟤는 왜 저러지? 하면서 그냥 또 올라갔어요. 그러다 조금 더 가다가 또 뒤를 민성 씨를 또 쳐다보는 거야. 야, 무슨 소리 안 나? 형이. 아니 뭐 아무도 안 들리는데? 그것도 같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형이 또 탁 뒤로 돌아보면서 야, 이 소리 안 들리냐고. 소리 안 나? 근데 민성 씨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걷던 형이 풀이 이게 막 엉망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형이 아예 넋이 나가서 여기 등산로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 라고 해서 뭐 풀을 밟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전등으로 이렇게 비춰봤더니 여기가 수십 개의 무덤이 있는 무덤가였던 거예요. 근데 그 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등산로라 생각하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털이 막 비쭉비쭉 다 서더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형을 잡고 이제 다시 막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니까 그 무덤가에 근처에 있는 그 나무들이 입에 꼬여가지고 나무들이 다 흉측하게 다 자라 있는 거예요. 다 꼬여 있어. 모든 나무들이. 그 괴이한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그래서 형을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 내려왔어요. 한참을 내려와서 민성 씨가 이제 누나들 있는 곳까지 내려온 거예요. 누나들이 둘 보자마자 막 펑펑 울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울면서 막 뭐 주저앉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민성 씨랑 형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소리가 울리더래요. 근데 이상한 게 민성 씨가 갔던 그 방향으로 보면 이런 소리 들리고 반대로 돌리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뭐야? 이상하잖아요. 이쪽으로 보면 안 들리고 근데 그 넋이 나갔던 그 형이 민성 씨를 딱 보더니 초점이 다 풀려서 그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아까 무슨 소리 들린다고 하지 않았어? 바로 이 소리야. 똑같은 소리를 들은 거야. 그 떨어져 있는 데서. 근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내려올 때까지 계속 이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이 형 귀에는. 그러니까 바로 전까지도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듣고 4명 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미친 듯이 마을을 향해 뛰어내려왔대요.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걸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보게 된 거예요. 아 설마. 근데 사진을 보던 모두가 할 말을 잃었대요. 왜요? 민성 씨가 그 본 무덤에 그 하얗게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도깨비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 얼굴 형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12년 차 여행 작가 원결님이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가기 싫은 공포의 장소가 있었다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부터 원결님에게 빙의해서 그 공포의 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행이 또 전문이시거든요. 10년 전인가 남해안을 따라서 자전거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육지에서 페리를 타고 3시간은 가야 닿을 수 있는 외진섬에 가기로 했어. 텐트며 배낭, 생수통까지 자전거에 바리바리 싣고 있는데 해양 경찰이 날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저기요. 이 동네까지 자전거 여행 온 거예요? 네. 여기 숙소도 없을 텐데. 아무데나 텐트 펴놓고 자면 되죠 뭐. 아니 날씨가 좋잖아요. 에? 조심히 놀다 가요. 네. 섬에 도착해서 자전거로 쭉 돌아보는데 이야 풍경 하나는 끝내줘. 남해 너무 좋죠. 섬이 제법 큰 편이라 도로도 잘 닦여서 달리기도 좋더라고. 자전거니까. 다만 가로등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어두워지는 게 단점이었어. 다 그렇죠. 벌써 해가 지네. 마을까진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여행 좀 다녀본 사람들은 알지. 이럴 때 무리해서 이동하면은 사고나. 맞아요. 예. 그날은 결국 도로 옆 평평한 땅을 골라서 야영을 하기로 했지. 막상 텐트를 치려니까 주변에 묘지도 몇 개 있고 돌탑도 있더라고. 하지만 공동묘지에서 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런 거 무섭지도 않았어. 기가 엄청 세시다. 하지만 그때까지 난 전혀 몰랐어. 그날 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반주를 곁들여 저녁을 먹고 바로 침낭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이게 뭐야? 뭐지? 눈을 탁 떴어. 근데 텐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 거기 누구 있어요? 일단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안심하고 텐트 밖으로 나갔지. 근데 눈앞이 너무 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게 해무 때문이었어. 당장 코앞에 있는 내 손도 안 보이더라고. 이래서 어부들이 물귀신보다 해무가 더 무섭다고 했구나 싶을 정도였어. 바다가 옆이니까. 그런데 그 해무 속에 자동차 한 대가 전조등을 환하게 켜고 서 있는 거야. 어떤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
남자의 형체가 잘 보이진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리더라고. 여기서 뭐해요? 여기 밤에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왜요? 아, 무덤 때문인가? 예, 괜찮아요. 예. 여기 위험하니까 나하고 같이 가요. 내가 태워줄게요, 읍내까지. 아니,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대뜸 태워줘? 수상하잖아. 그 사람 얼굴이라도 보려고 랜턴을 탁 켰는데 하필 얘가 작동을 안 해. 하는 수 없이 인상을 찌푸리고 살펴보는데 차 지붕에 뭔가 네모난 게 있어. 이거 택시구나. 아. 퇴근하시다가 외지인이 노숙하는 거 보고 놀랐나 보네 싶었지. 미쳤나 보다. 여기 귀신 나와. 귀신이 고개에서 매일 택시를 잡는데 어떤 택시기사가 그 귀신을 태웠다가 네? 무섭다. 귀신이요? 저는 공동묘지에서도 자고요. 멧돼지랑 밥도 나눠 먹는 사람이 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타지. 객기야, 객기. 내가 허세를 부리는데도 그 사람은 듣지도 않더라. 그냥 나하고 같이 가요. 내가 태워줄게, 읍내까지. 자꾸 차에 타라고 권하는 거야. 상대가 그러니까 마음이 살짝 흔들리더라고.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홀랑 따라가면 내 자전거랑 텐트는 어떡해? 선생님, 저 신경 써주셔가지고 감사한데요. 제가 짐이 좀 많아요. 예. 너무 늦었어요. 얼른 가셔야죠. 이따가는 아이고. 밤새 실랑이 할 것 같아서 난 대충 텐트 옆에서 생수병 하나를 주워서 그 사람에게 내밀었어. 결국 그 사람도 마지못해 생수병을 받더라고. 여기 귀신 나와.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차에 타면서도 끝까지 귀신 타령이야. 아무튼 그 차가 안개 속으로 스르르륵 사라지는데 확실히 택시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새삼 신기한 점이 있더라고. 동네 주민이라서 그런가 이 안개를 뚫고 그니까. 운전도 참 잘하네. 안 보인다고 했는데. 천천히 아무튼 이제 다시 내가 혼자가 됐잖아. 다시 자려고 침낭에 누웠는데 한번 깨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 괜히 혼자 뒤척거리는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소리가 하나가 점점점점점점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 또각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올라오는 거야. 뾰족한 굽으로 콘크리트를 내리치는 소리. 누가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걷고 있던 거야. 그 밤에 아까 그 택시기사가 한 말이 기억나죠? 응? 귀신 나와. 귀신이 이 고개에서 맨날 택시를 잡아. 있잖아. 그때부터 머리카락은 쭈뼛쭈뼛 서고 등 뒤로 식은땀이 쫙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나 혼자 침낭을 끌어안고 털털 떨고 있는데 그 하이힐 소리가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점점 커지더니 내 텐트 앞에서 탁 멈추는 거야.
보트가 막 한쪽으로 막 쏠리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또 불빛이? 그리고 삑 하면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 어디까지 가세요? 있나요? 가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 아까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 택시 기사였어. 또 오셨어. 창문이 탁 닫히더니 다시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 아까 그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운 건가 봐. 그 사람 태우고 갔네. 그 순간 몸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갔으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 내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가 이상하잖아. 이상하다. 이런 섬에서 이 시간에 하이힐 신은 여자가 혼자 다녀? 그리고 그 택시 기사는 또 뭐야? 또 왔어. 갔던 거. 설마 이 주변을 빙빙 돌고 있나? 대체 왜? 한 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결국 그날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지. 그런데 아이고. 진짜 여기서 잤나 보네. 새벽에 좀 추웠을 텐데. 어느샌가 날이 쨍하니 밝아 있고 어제 만났던 그 해양 경찰이 밖에 서 있는 거야. 다행이네. 그 순간 안심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소연이 나오는 거야. 경찰관님, 이 동네 원래 이렇게 안개가 지독해요? 아, 나 살다가 이렇게 짙은 안개는 처음 봤어. 아. 그런데 내 얘기를 듣던 경찰이 반응이 좀 이상한 거야. 어젯밤에 별만 잘 보였는데? 날 좋았잖아. 아, 아니에요. 코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였어요. 그 택시기사분이 뭐 위험하다고 태워준다고 하는데 내가 얼굴을 못 봤어요. 그 밤에 택시가 있었다고요? 에이 설마. 이 섬엔 밤엔 택시 안 다녀. 탈 사람이 어딨어. 내가 겪은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은 내가 꿈꾼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웃으면서 경찰차를 타고 휙 가버렸어. 결국 나 혼자 찜찜한 마음으로 텐트를 주섬주섬 정리하는데 갑자기 옥주야! 경찰이 다시 돌아온 거야. 그냥 어제 본 택시 어떻게 생겼어? 그냥 평범했는데요. 그냥 그 회색이었고 택시 등 달려있고. 택시가 세단이었어요? SUV가 아니라? SUV 택시가 있어요? 아, 이 동네 택시들은 SUV로 바뀐 지 한참 됐어요. 험한 고개도 많고 날씨가 굳을 때도 많아서 SUV가 다니기엔 더 낫거든. 육지에서 보던 택시는 여기 없어. 어머. 세단을 봤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어. 아무리 안개가 짙어도 알아볼 수 있잖아. 그렇지. 차 크기가 다. 어제 본 그 택시 분명 세단이었어. 경찰이 나에게 물었어. 택시 기사가 뭐라고 했어요? 읍내까지 가자고 했어요. 여기 귀신이 나와서 위험하니까. 읍내? 읍내요? 여기 읍내 없어요. 읍내에 가려면 저 배 타고 한참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택시 기사가 그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경찰이 마지막으로 물었어. 혹시 발소리는 안 들렸어요? 어떻게 알아? 여자 구두 소리가. 예! 예! 정말.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들었어. 난 너무 놀라서 소리까지 빽질렀어. 근데 경찰도 혼자 이 말을 짚고 그게 진짜였나? 그 말만 중얼거리더라고. 그게 진짜였나? 한참 뒤에 경찰이 해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저 예전에 제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택시기사 하나가 이 고갯길에서 여자 하나를 태웠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읍내로 가자고 날뛰는 바람에 차가 절벽으로 그냥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건 택시기사 한 명뿐이었어. 나중에 뒷좌석에서 하이힐만 한 짝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택시기사 어떻게 됐어요? 아니 글쎄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대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 그럼 어제 내가 한 체험들은 뭐지? 난 대체 뭘 본 거야?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이 섬에 머무를 수가 없더라고. 경찰과 헤어지고 정신없이 텐트를 정리하는데 그 순간 내 눈에 그게 보였어. 어제 텐트 옆에 서 있던 돌탑. 그 돌탑 위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 하이? 내가 태워줄게요, 운명까지. 기사한테. 받았는데. 어제 택시기사에게 줬던 생수병. 그게 돌탑 위에 서 있던 거야. 그게 왜 거기 있는 거지? 난 대체 누구에게 생수병을 준 거지? 그건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아있어. 내가 태워줄게, 운명까지. 강화도에 거주하고 계신 사연자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그냥 편의상 김영석 씨의 사연이라고 할게요. 이 이야기는 한참 옛날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영석 씨가 그때는 좀 방황을 하던 시기였나 봐요. 근데 이제 결혼을 계기로 이제 좀 열심히 한번 땀 흘리면서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새 출발을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왜 강화도냐면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신 형님이 하나 계셨는데 그 형님이 좀 도움을 받아서 그 강화도에 새우 양식장을 차리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영석 씨가 자리 잡은 그곳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왜요? 그 근처에 이름난 무당의 본당이 있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안전한 조업을 기원하는 큰 구판을 좀 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해양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그 혼을 좀 달래기 위해서 넛 건지기 굿이라고 거북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뭐 이제 좀 굿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또 허벌판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당집이라는 곳이 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양식장의 분위기를 기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또 따로 있어요? 양식장 터의 일부가 작은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근데 심지어 이제 대부분 그 무연고 묘였기 때문에 어디가 묘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저분한 상태죠. 근데 양식장을 이제 들어오려면 이 공동묘지에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영석 씨는 이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잘 따르는 후배 한 명이랑 함께 절차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주변 정리를 좀 해 나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영석 씨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곳에 아예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마련을 했고 그 동생과 함께 그 양식장 바로 앞이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영석 씨가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약간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쓱 떠서 이렇게 봤더니 누더기 같은 소복을 걸친 사람들이 영석 씨 주변을 빙빙 둘러싸면서 뭔 일이야? 뭔가 이렇게 말하려듯 진짜 두 손을 막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영석 씨가 너무 무서워서 순간 몸을 확 일으켰는데 그게 다 꿈이에요. 악몽에 시달린 거야. 근데 옆을 이렇게 봤더니 같이 동업자 그 동생이 하룻밤 만에 다크서클이 턱 밑에까지 내려와 있고 기빨렸나 보다. 형님 밤새 컨테이너 밖에서 뭐가 이렇게 툭툭 긁더라고요. 순간 영석 씨는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약간 재수 없어질까 봐. 맞아.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잠이라자. 그래서 이러면서 잔소리를 했대요. 네. 근데 그 뒤로 그 동업자 동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잠도 못 자고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다 붙었나 보다.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났나? 그 동생이 등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몸무게가 석 달 사이에 한 15kg, 한 20kg가 그냥 빠집니다. 결국 그 동생은 형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치. 그렇게 말하면서 양식장을 떠나버렸어요. 아이고 이 사람도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럼. 아유. 근데 어느 날 비가 미친 듯이 퍼붓던 밤이었어요. 잠이 이제 들락말락 할 때 뭔가 이렇게 긁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아 뭐야. 이거 뭐야 우는 거 귀여우는 거야. 뭐. 막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떡하지? 지금 나갈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가면 약간 좀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있으면 깨워서 같이 나가면 되는데 너무 오싹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컨테이너 문을 딱 나갔는데 영석 씨가 너무 놀란 게 컨테이너 그 바로 앞에 구덩이가 하나 생겼는데 오 비에. 그 속을 쓱 봤더니 삭을 대로 삭은 나무 판자가 있는 거예요. 나무? 안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쓱 걷어냈더니 거기에는 큰 해골이 있는 거예요. 전날 비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쓸고 가면서 나왔나. 있는지도 몰랐던 그 묘가 드러난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자고 있었던 거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내고 이제 한참이 지났어요. 근데 내가 유족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 그래서 결국 이제 영석 씨는 나라도 좀 챙겨드리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화장을 좀 하고 거기다가 그 거북바위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약간 제사를 지내주었대요. 잘하셨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또 폭우가 내리고 근데 또 전처럼 아이고 여러 개가 있었나? 이 긁는 소리가 밤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혹시나 해서 그 파헤쳤던 그 묘자리를 더 깊게 한번 파봤어요. 팠더니 그 전에 나온 해골보다 조금 작은 해골이 또 나온 거예요. 여기가 부부 합장묘였구나. 아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괜히 짠하면서 약간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골 다 꺼내가지고 화장해 드리고 또 제도 좀 지내드리고 처음에 그 유골 했던 거기에 옆에 같이 화장을 해드렸대요. 그 뒤로 잠도 너무 잘 자고 혼자 일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이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영석 씨가 그 강화도에 이제 정착하게 해줄 수 있었던 그 형님이 이렇게 밖에 와 있는 거예요. 동생 안에 있어? 형님 어쩐 일이세요? 아, 내 동생한테 좀 할 말 있어. 그 자네 그 양식장 옆에 그 평평하니 그 좋은 땅 있잖아. 거기를 이제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 무슨 문제?
거기 그 중간에 그 당집 그 하나 있잖아. 근데 거기 이제 싹 밀려고 이제 당집 주인한테 이제 보상까지 다 해줬는데, 아니 다름 아닌 그 인부들이 그 찝찝해서 좀 발을 빼네. 아니 동생이 딱 그 당집 하나만 철거 딱 해주면 좋겠는데. 와, 너무 무리한부탁이다. 자기가 하지. 아니 근데 그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그 주머니는 두둑하게 챙겨줄게. 이게 당집을 이제 밀어내야 되는 걸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말에 사실 좀 찜찜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형님한테 도움받은 게 지금 몇 개입니까? 사실 정착하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뭐 당집 그 주인한테 보상도 다 했고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에이 뭐 별일 있겠어? 그 뭐 살짝 뭐 정리만 하면 되지 라고 싶어서 그냥 알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 이제 부랴부랴 한번 가봤더니 정말 인부들이 결사반대라는 거야. 당집을 못 밀게요. 여기가 안 그래도 이거 돌산이라 은기가 강한데 당집을 밀라고? 안 돼요. 여기 절대 안 돼요. 아니 형님 좀 챙겨드릴게. 예? 아 챙겨드린다니까 좀. 영석 씨가 이걸 어쩌나 형님 부탁인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꾀를 낸 게 당집인데 당집처럼 안 보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림들 지금 다 뜯어내고 북어 같은 게 막 매달려 있어요. 그거 다 뜯어내고 그다음에 뭐 오색 줄이니 뭐니 줄 같은 게 막 있는 걸 그거를 이제 싹 걷어낸 거야. 싹 걷어냈더니 언뜻 보기에 그냥 약간 곡식 창고 같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강화도 있는 인부들 말고 강화도 밖에 멀리 있는 포크레인 하는 분이랑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거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집 허물고 남은 잔재들 이제 몇 개 좀 남아 있고 이제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영석 씨가 이제 그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인데 오랜만에 이상한 꿈을 꿉니다. 어딘지도 모를 산속을 막 영석 씨가 미친 듯이 이제 헤매고 있는데 순간 장면이 싹 바뀌면서 눈앞에 벌거벗은 여자들의 시신들이 눈을 번뜩 뜬 채로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을 꾸니까 좀 찝찝하다. 이 예감이 안 좋은데? 오늘 나가지 말까? 오늘 좀 기분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받았더니 어이 영식이 그래서 오늘 철거 마지막 날이지? 저 끝까지 좀 잘 좀 부탁해. 부동산 형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전화를 받으니까 그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싹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래 가자.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억지로 이제 발을 떼서 컨테이너 밖으로 딱 나가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영석 씨에게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천장이 새하얀 거예요. 여기는 병원 응급실이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손을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댔는데 붕대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머리에 붕대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 정신 들어? 아내. 아내가 다급히 달려오더니 영석 씨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고 아유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정말. 하면서 펑펑 울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당신 보고 뇌진탕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 오늘 못 깨어났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영석 씨가 이제 컨테이너에서 나올 때 발을 헛디딘 건지 뭔지 크게 와당탕 이제 뒤로 넘어졌던 거예요. 영석 씨는 이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어디 걸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뒤로 넘어져?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영석 씨를 이제 달래주고 이제 걱정해줄 줄 알았던 아내가 당신 멀쩡하게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 이러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영석 씨가 크게 넘어져서 막
막 병원으로 옮겨지고 막 수술하고 막 정신이 없었을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부동산 그 형님이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별 수 없이 그냥 영석 씨 대신 그 마지막 철거 현장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돌 깨는 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서 그 형님을 그냥 덮쳤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 얘기를 아내가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당신이 그 일을 당했을 거야. 뭐야? 도와줬나 보다. 그러면서 아내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철거한 그 당집 원래 주인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보상해 준 적이 없대. 보상 안 했네. 결국 부동산 형님은 당집을 밀어버리기 위해서 영석 씨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개발하려. 와, 못됐다. 영석 씨는 그때 일만 떠올리면 그 을씨년스러웠던 그 풍경들이 생각나서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다고 해요. 학창 시절을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거기 정말 유명한 야영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제주도 출신이라면 무조건 대부분 그곳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야영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붙어 있어. 담력 훈련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폐가 체험, 담력 훈련 이런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입학할 때부터 수련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대망의 수련의 마지막 날, 밤 10시. 맞아. 보통 그때 하죠. 수련의 마지막을 장식할 담력 훈련이 곧 시작이 됩니다. 담력 훈련 코스는 간단해요. 나무랑 이제 수풀이 막 우거진 숲길을 지나서 공동묘지를 찍고 다시 돌아오기. 잔뜩 기대에 차서 목이 빠져라 우리 차례만 기다리다가 차례가 왔을 때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손전등 그리고 호루라기를 받아서 공동묘지로 출발했습니다. 묘지까지 가는 그 숲길은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길이라 손전등 불빛과 선생님들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야광 화살표로 거기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걸었나? 주변은 너무 조용하고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기대했던 담력 훈련이 생각보다 지루해서 약간 실망하려던 찰나 이 지루함을 날려줄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야야야야. 우리 여기 숨어 있다가 다른 조 애들 오면 놀래켜주자. 그래서 길가에 있던 나무 뒤에 숨어서 다른 조가 지나갈 때마다 못했어. 이렇게 놀래켰어. 그러니까 애들은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놀래고 난리가 났죠. 재밌지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희열. 네. 친구들을 이제 실컷 놀래키고 다음에 올 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 뒤가 약간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머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 벌레인가 싶어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탁 털고 다시 앞을 집중했어요. 친구들이 오기만을. 근데 이번에는 여기 목 뒤쪽에서 서서히 뭐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이거 느껴지거든.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뒤를 확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모르는 척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김남빈. 너네 머리 만졌지? 아, 뭔 소리야? 근데 친구가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네가 방금 내 머리 만졌잖아. 지금 내가 손이 어딨냐? 그러면서 양손을 내밀어서 보여주는데 손전등이랑 나뭇가지가 잔뜩 들려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 그냥 바람이 불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로 했죠. 이건 다르지. 그렇게 다음 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뭇가지를 툭툭 이렇게 던지면서 소리를 내니까 애들이 막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다른 애들이 비명을 막 지르면서 막 손전등도 막 버리고 미친 듯이 도망을 치는데 다른 거 봤나? 겁에 질린 친구들 눈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쪽을 쳐다보고 오! 뒤? 어떻게? 뒤에 뭐가 있나? 순간 친구랑 동시에 뒤를 돌아본 저는 그대로 그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2m는 훌쩍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새카만 형체가 서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검은 형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도 깜빡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눈물이 줄줄 흘러들었어요.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거를. 그러자 그 형체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웃음소리와 함께 그 기다란 손톱으로 제 눈물을 쓱 훔치더니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입은 그대로인데 마치 귀에다 대고 있는 속삭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연기처럼 눈앞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 순간 긴장이 탁 풀려서 그 자리에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반 텐트가 아니라 여선생님들이 모여서 있는 그 텐트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팬니? 다행이다. 몸 괜찮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사람 불러서 데리고 왔어. 다행히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본 다음 조가 호루라기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저는 제 선생님 텐트로 옮겨진 거예요. 푹 쉬어. 담력 훈련은 그 즉시 바로 끝이 났고요. 그날 밤 또 있어? 날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 그 공포감에 거기 있으니까. 잠들면 혹시 몰래 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꿈속에서. 이런 무서운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막 졸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선잠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뭐지? 갑자기 밖에서 뭔가 뾰족한 걸로 긁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쇠 긁는 소리. 잠이 확 깨죠. 그래서 눈을 뜨고 탁 기다려봤는데 고요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내가 좀 예민해서 잘못 들었나? 다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텐트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검은 중절모를 쓴 그 그림자. 이내 텐트를 다 덮을 만큼 거대해졌어요.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숨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그 거대해진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있네? 그냥 망했네.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 텐트 밖에 있는 그것의 목소리인데 마치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죠. 그 목소리는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절모를 쓴 그 검은 그림자는 텐트 주위를 돌면서 계속 서성였어요. 그러더니 다시 손을 쭉 뻗어서 손톱으로 텐트를 긁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소리는요. 그것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소리였던 거죠. 밤새 텐트 밖에서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텐트 긁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저는 덜덜덜 떨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선생님들을 따라서 텐트 밖으로 나온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선생님들의 그 텐트와 텐트 주변에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댄 흔적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적들이 지금 다 남아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쭈뼛하고 서는 느낌에 막 정신없이 막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가방을 막 챙기고 막 손톱을 막 물어뜯으면서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 갈 시간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어제 그거 봤지? 검은 중절모. 그걸 어떻게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사실 나도 이 학교 다녔었거든. 근데 너처럼 수련회 왔다가 그거 봤어. 다행히 선생님은 그때 무속신앙을 믿는 그 어머님이 주신 부적이 있어서 해를 입지는 않으셨대요. 옛날부터 유명했었구나, 그 주변에서.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교사가 되면서 다시 이 학교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렇게 되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 여기. 네가 어제 업혀 오는데 뒤에서 그 검은 중절모가 너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쫓아오고 있더라. 이상해 보이는구나. 그렇게 야영장까지 따라온 검은 중절모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가락을 싹 뻗어서 선생님을 가리키고 기분 나쁘게 킥킥킥 웃으셨대요. 몇십 년 전에 놓친 선생님을 그가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근육도 있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소금이랑
팥을 뿌려놓고 그렇지. 쑥도 태어나서 그런지 밤새 우리 텐트에 못 들어올 것 같더라고. 저는 그제서야 그 검은 중절모가 밤새 밖에서 텐트 주변만 돈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숲으로 다시 끌려갈 수도 있었던 거죠. 2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목격한 소름 끼치는 그 형체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체 제가 그날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검은 중절모는 아직도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